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12월 달에 진행될 2차반 대략적인 강의 계획과 안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유튜브 아래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그 링크가 하나 업로딩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저희 블로그요. 그러니까 김태규 전공역사 블로그에 12월에 진행될 2차반 강의 계획과 강의 안내가 개략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년도죠. 전년도 모의고사 문항 가운데서 6회 모의고사 문항에 대한 답안 안내와 간략한 해설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6회 모의고사 답안 및 간략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료 1은 개정교육과정의 동아시아사 과목에 대한 성격, 요 성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는 그 성취기준에 관한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치해야 되겠죠. 성취기준에 관한 내용이 성격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료 1번을 보면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활동과 결과로 남겨진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쓰여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적 범위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지역적 범위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문서 보시고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를 잘 파악해 두시길 바라고요. 나아가 지역의 공동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이 부분도 가치 태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잘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이 성취한 문화의 공통성, 그리고 상관성을 탐구해서 공통성과 상관성이 답인데요. 예,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부분 들어가 있죠. 그죠? 율령체제의 특징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율령체제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유교, 불교, 성리학에 수용되는 과정. 그러니까 율령체제뿐만이 아니라 유교나 불교, 성리학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화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공통성을 이렇게 추출하시는 거고요. 조공 책봉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다양한 외교 형식이 끼친 영향과 의미라고 그랬죠. 그죠? 이걸 상호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요 상호적 관점이라는 말을 줄이면 요 상관성이 되는 것이죠. 곧 조공 책봉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다양한 외교 형식이 주변 국가들과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 라는 걸 따져 묻자라는 표현이니까요. 공통성과 상관성 이렇게 추출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양사 문제입니다. 서양사 강좌에서 낸 문제인데요. 43쪽 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로마가 초기에 이제 에트루리아인들을 몰아내는 과정. 그래서 이제 왕정이 종식되어지고 귀족정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 가운데 왕정 말기에 6대 왕 세르비우스요.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죠. 세르비우스. 계속 확대되는 영토를 고려해서 기존의 혈연에 기반을 둔 부족제를 해체했다고 했습니다. 혈연에 기반을 둔 부족제요. 국가 영역을 지리적 행정구역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게 거의 뭐 유럽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기도 했잖아요. 아테네가 뭐 예를 들더라도 아테네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요. 4개의 부족제, 그죠? 이런 부족제를 지금 혁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클레이스테네스가 다시 새로운 지리적 행정구역으로 지금 이렇게 개편을 하는 과정을 봤었습니다. 로마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세르비우스는 행정구역을 개편한 게 첫 번째고, 뿐만 아니라 센서스, 관직이었지 않습니까? 관직이요. 캔소르라는 관직이었습니다. 캔소르라는 관직이었죠. 193개의 100켄투리아로 나누는 병제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쓰여 있네요. 라틴어 켄툼에서 왔다라고 했고요. 백인대를 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지금 백인대의 구성체제죠. 백인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이 구성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이 백인대는 투표의 방식이 그 위 두 등급, 그러니까 기병 18켄투리아와 그 다음에 보병, 그죠? 80켄투리아. 요 두 개만 합치면 98이 되기 때문에 193개의 절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표가 이루어질 때 기병 계급과 보병 1등급 계급만 전부 다 찬성을 하거나 반대만 하면 나머지 계급들은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이걸 기하학적 평등의 원리다라고 불렀습니다.
기하학적 평등의 원리다라고요. 어쨌든 켄투리와 미네가 전쟁과 평화 입법,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모임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네요. 7대 왕 타르퀴니우스는 전 왕들이 확립한 합법적 제도들을 폐지하고 공포 정치를 펼쳤다. 요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죠? 왕정이 폐지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쓰라고 한 거잖아요. 왕정이 폐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을 쓰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타르퀴니우스의 그 아들 섹스투스가 당시 로마 귀족의 부인이었던 루크레티아를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결과 루크레티아가 자살하고 말죠. 그래서 그걸 보고 분노했던 친척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한 로마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정 타도를 외치게 됐습니다. 따라서 아들 섹스투스의 루크레티아 겁탈 사건, 그것이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반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기가 된 사건을 쓰시오라고 하면 루크레티아 겁탈 사건 또는 루크레티아 겁탈 사건으로 인한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한 로마 귀족의 반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도 정답입니다. 다음 6번을 보시면요. 전형적인 역사 수업 방법 가운데 주제학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제학습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상위에 이렇게 대주제가 있고요. 이 상위의 대주제와 연관이 있는 하위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하위에 이 두 가지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연관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수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만 쓰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각각 1점씩이 되겠고요. 주제 선정 시 유의사항 한 가지만 쓰라고 하는데 이게 2점짜리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수업이 주제학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는요. 첫째,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잘 반영된 주제여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사는 미리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재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련 자료를 잘 수집을 했다가 요걸 재조직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것이 주제학습이 성공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고요. 아울러 주제 선정 시 유의사항은요. 반드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사건 또는 현상 또는 인물, 이런 것들이 하나씩만 제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건들, 현상들,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건과 현상이 연관되거나 현상과 인물 또는 사건과 인물이 관련되거나 해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두루두루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녹색 책을 보시면 253, 255쪽을 보시면요. 253, 255, 또 파란 책은 190, 192쪽을 보시면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선정 시 유의사항은 몇 가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나 현상, 그리고 인물들을 중심으로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서양 중세사 문제죠. 부르근드족 출신, 공주 출신 왕비 클로틸데에만 나오면 클로비스인 줄 알아야 되겠죠, 남편이. 클로비스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알레마니족을 격파하기 위해서 똘비악 전투죠. 지명이요. 똘비악 전투입니다. 똘비악 전투를 앞두고 정투에 승리하면 기독교를 믿겠다고 맹세하기 이르렀다. 그래서 승리를 했고 맹세에 따라서 여기서 랭스에서 세례식을 받았다라고 써 있죠. 그죠? 랭스는 100년 전쟁기에 그 샤를이 왕위를 승계받았던 잔다르크로부터 지금 왕위 승계 과정을 정통으로 인정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랭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억 안에 들어가야 될 지명은 똘비악 전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크, 기억의 근원은 지금 클로비스 이야기였다면 니은에크 한번 읽어볼게요. 735년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침입해온 이슬람군을 격퇴했다라고 써있네요. 결정타죠. 이게 힌트요. 그죠? 카를로스 마르테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카를로스를요. 비록 최근에 비판적 견해가 있긴 하지만
이슬람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토지를 봉토로 주는 대신에 병역의 의무를 요구했던 그의 군제 개혁은 봉건제의 기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사 계급들을 이렇게 기병 계급들을 모집을 했는데 까를루스 국왕이 요 계급들에게 병역을 요구했고 반대로 이렇게 봉토를 줬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봉건제도, 특히 그 가운데서도 주종제적 질서의 기원을 이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737년 이후부터 메로빙고 왕조의 실권을 장악했다고 써 있고요. 그의 아들이 카롤링고 왕조를 열게 되는 기반을 만들게 됐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곧 주종제적 협력 체제가 까를루스 가문이 제국의 지배자가 되면서 국가의 공적인 통치 체제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관련 내용들은 요 가번의 자료 1번에 관련한 내용은 사형사 강좌 90, 91쪽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 관련한 내용은 108쪽, 109쪽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종의 실질적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똘비학 전투 썼고요. 개종의 실질적 이유를 북갈리아 지역의 특성과 연관하여 쓸 것이라고 그랬죠. 북갈리아 지역에는 지금 갈리아 지역들의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화한 갈리아 지역의 귀족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개종의 실질적 이유가 로마화한 갈리아 지역 지방의 귀족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었고요. 까를루스가 제공한 니은, 봉토에 출처하고 특성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봉토는 왕령지의 일부였거나 그러니까 왕의 소유지라는 거죠. 교회 소유의 토지에서 지금 비롯된 것들입니다. 왕령지와 교회 소유의 토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성은 소유권을 준 게 아니죠. 실질적인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요. 용의권만을 준 것이거든요. 용의권. 용의권자는 아시다시피 한자 그대로입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거두어낼 수 있는 권리,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의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고요. 근대 민법에서도 통용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유럽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해요. 용의권. 그러니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고 토지 사용에 대한 이득을 거둔다면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토지 소유주에게 주는 제도를 용의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교수평기 일체화에 관련한 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 교재 내용 그 436쪽부터 438쪽 보시면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스스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재인식, 새롭게 인식을 하고요. 각 지역마다 학생의 요구나 특성이 다를 테니까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교과서 내 단원을 재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때 교사는 교과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통합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안까지도 재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구성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배움 중심의 수업을 지금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인 배움 중심 수업을 지금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배움 중심 수업이 되겠습니다. 또는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하셔도 돼요. 배움 중심의 수업 또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요. 그죠? 그 다음 6번째가 이제 평가의 과정인데 이 평가도 역시 배움 중심이나 학생 중심 수업과 연계된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념을 하셔야죠. 교수, 평기, 일체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 수업, 평가, 거기다 학생부 기록까지요. 세특의 기록 사항까지 일체화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평가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데요. 그러면 교사 측면과 학습자 측면에 각각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걸 쓰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교사 측면과 학습자 측면에 주는 교육적 효과를요. 이렇게 평가 결과를 피드백을 해주면 교사에게 있어서는요,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해 주죠. 교수학습의 질 개선. 이건 일반적인 평가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습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것이요. 교수평기 일체화에서 평가 결과를 피드백해 주게 되면 학습자 측면은 학생부의 기록에 남거나 성장 중심의 통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자에게는 성장 중심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학기에 비해서 어떤 점이 훨씬 나아졌다라고 구체적으로 교사가 세특으로 기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훨씬 변화 발전되었다라는 과정을 교사가 잘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학습을 점검하고 성찰할 기회요. 학습을 점검하고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교사와는 다르게 학습자 측면의 평가 결과의 이점에서는 이 세 단어를 꼭 키워드로 잘 쓰셔야 됩니다. 성장 중심, 그 다음에 점검, 학습 점검, 그 다음에 학습 성찰,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걸 잘 고민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12번인데요. 나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지금 포르투갈 지역이죠? 그죠? 포르투갈 지역이고요. B가 어디입니까? 카스티아고요. C가 아라곤입니다. D가 그라나다죠. 그라나다. 이슬람인들의 항거의 그 최후 거점, 곧 레콘퀴스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기독교도들에 의한 이슬람 왕국의 축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콘퀴스타의 과정에서 맨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던 곳, 요 그라나다 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는 연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라곤 왕이었던 후안 2세의 후사, 카스티아 왕이었던 후안 2세의 후사.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해서 실제로 에스파냐 왕국이 탄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아라곤의 페르디난트죠. 아라곤의 페르디난트. 위에 지도에서 보시면 아라곤이 여기니까 C의 누가? 요 인물입니다. 아라곤 왕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C, 아라곤 왕국의 페르디난트라는 인물하고요. 요 카스티아 B 왕국의 F, 이사벨라죠. 이사벨라.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해서 1469년의 일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가요. 그래서 통합된 에스파냐 왕국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점은 여기 보이죠? 네. 그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 페르디난트와 이사벨라 사이에서 태어난 후아나와 막시밀리안 1세의 후사였던 필립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 칼 5세입니다. 칼 5세요. 요 칼 5세가 이사벨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통합된 에스파냐 제국을 이뤘고요. 그의 후사,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펠리페 2세였고요. 펠리페 2세. 요 펠리페 2세 때가 에스파냐가 가장 전성기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 때가 지금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할 때고 독일 내부의 종교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고요. 여러 인물들이 중첩되어 있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연표니까 다시 한번 꼭 잘 상세결혼 관련 부분 찾아보십시오. 279쪽을 찾아보시거나 강좌 229쪽 같은 거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요 필리페 2세와 결혼했던 영국, 그죠? 메리 1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영국사 문제하고도 결합된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 자료 1류와 같이 이 나라는 에스파냐를 말하는 거죠. 신대륙을 지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썼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엔코미엔다 제도가 되겠습니다. 엔코미엔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엔코미엔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를 쓸 것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엔코미엔다의 폐해가 뭔가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엔코미엔다의 가장 큰 폐해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짐작을 해보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죠? 곧 정복자들에 의해서 원주민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정복자들의 가혹한 학대가 나타났다거나 또는 착취가 나타남으로써 원주민의 가족제도가 파괴되게 되고 더 중장기적으로는 원주민의 숫자가 급감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지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곧 바야돌리드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성직자, 신부, 그 당시 신부였던 라스카사스라는 인물이 라스카사스가 이거 교과서 문제 풀이할 때 다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엔코미엔다 제도가 아내로부터 남편을 그리고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분리시킴으로써 가족의 기반을 둔 사회를 파괴하는 제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무서운 징벌을 내려서 스페인의 모든 것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게 됐었죠. 자, 이러한 라스카사스 신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당시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카를로스 1세가요. 카를로스 1세가 1542년이었죠. 1542년에 신법을 공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원주민을 광산에 보내는 것. 그 다음에 2.
진주 채취에 동원하는 것. 진주 채취에 동원하는 것. 3. 짐꾼으로 부리는 것. 이런 노역을 전부 다 금지시키게 됐습니다. 네. 그 신법의 내용도 기억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이 제도는 엔코미엔다 제도였고요. 이 엔코미엔다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멕시코 지역에서 리파르티미엔토라든가 잉카 문명 지역에서 미타라든가 하는 제도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엔코미엔다, 미타요. 나중에 이런 엔코미엔다 제도는 아시엔다라든가 브라질의 파젠다라는 대농장 제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엔코미엔다 제도는 아시엔다 제도로 이렇게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고요. 다음 B형 문제 보겠습니다. 예, 4번은 좀 수월한 문제죠. 간략하게 그냥 답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책 찾아보시면 금방 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남색 책 268쪽, 269쪽이나 녹색 책 258, 259쪽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일치법과 차이법이죠. 일치법과 차이법. 그 다음에 비교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교 대상에 대한 선호의 감정이나 우열의 판단을 요구하지 말 것. 또 아울러 두 번째, 비교 판단의 결과 역시 항상 다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각각 1점씩이었습니다. 5번은요. 프로이센. 이것도 제가 비슷한 문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보불전쟁의 과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불전쟁의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스마르크에 의한 프랑스의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요.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보불전쟁 이후의 결과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명을 보시면 여기 A 지명이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입니다.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이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알자스와 로렌입니다. 제가 올해 문제를 풀면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 하나 풀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오프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렇게 외곽선으로 지금 그어져 있는 거 보이죠? 독일 연방 경계였습니다. 따라서 가나의 A, B에 해당하는 지형은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을 A에 쓰시면 되겠고 B는 알자스와 로렌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과 연관된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의 사건이라고 그랬었죠. 에무스 전보 사건이었죠. 엠스 전보 사건 또는 에무스 전보 사건. 니은의 글과 체결된 조약, 명칭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조약이었고요. 니은과 같은 전쟁의 결과, 프랑스와 독일에서 나타났던 그러니까 보불전쟁의 결과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제2제정이 종말되게 됐죠. 제2제정이 종말되게 됐고요. 독일은 비렐름 1세가 1871년이었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정확히 외워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6번도 비교적 책 안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갈색 책이요. 43부터 46쪽이요. 여기만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이론에 관한 문제고 사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쉽습니다. 기억이 구성이고요. 구성, 니은이 역사화, 디귿이 문제화죠. 문제화, 리을이 교사의 역할인데요. 교과서와 교사의 설명에 대해서, 교과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교사가 도와줘야 되고요. 교사의 설명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외워두시고요. 비단 이렇게 이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례 문제로도 시험 문제 나온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화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역사 지식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역사 지식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요. 우리가 오늘날 배우게 되는 역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화란 역사 지식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 보시면요. 이것도 비슷한 문항으로 제가 낸 바 있었죠. 68혁명인데요. 68혁명. 기억. 위와 같은 운동 또는 사건이 지닌 성격을 밑줄 친 기억에 쓰라라고 그랬습니다. 기성체제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니까요. 네. 대항적 문화운동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항적 문화운동이다. 대항적 문화운동으로 성격이 강하죠. 68운동이. 또 아울러서 니은에 해당하는 인물, 몇몇 인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3세기 인물들이었거든요. 마오쩌둥이라든가 베트남의 호찌민, 또 피델 카스트로라든가 체게바라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마오쩌둥, 호찌민,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 이런 인물들이 그 당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받았던 또는 지지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와 같은 운동 또는 사건이 이후 제기된 여성들의 요구사항이요. 이 부분 제가 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혼, 그러니까 자유연애라든가 이혼, 그 다음에 낙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게 됐죠. 이제 정치적 참정권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게 됐다라는 점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치적 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점들이요. 그 다음에 위와 같은 운동, 사건의 영향을 받아 사회변혁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 단체들이요. 예컨대 뭐 녹색당 말씀드렸죠?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운동 단체도 있고요. 또 인권운동 단체들이 있어요. 지구의 벗이라든가 로마클럽 같은 인권운동 단체들, 아울러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정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당시 존경받았던 인물들 가운데 뭐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영화배우였던 제임스 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타리스트였던 지미 핸드릭스도 있고요.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비틀즈 이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 독일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 두츠케라는 인물도 있거든요. 두츠케? 이 인물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고요. 철학자 보바르라든가 소설가 사강, 또 배우 까트리느 드네브라고 있어요. 보부아르 철학자였습니다. 소설가 사강, 배우 까트리느 드네브 이런 사람들이 그 당대 젊은이들에게 좀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항 11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시면요. 내러티브 텍스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러티브 텍스트요. 뭐뭐뭐 있었다. 뭐뭐뭐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이렇게 들어 쓰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쩌면 이들 사이의 생각 차이는 너무 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현재 형태도 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은 단정형 어미가 아닙니다. 또 의문문의 형태도 쓰여 있고요. 그쵸? 나는 이라고 스스로 저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임을 감추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글들로 봐서 내러티브 텍스트, 특히 저자가 드러난 글의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식의 글을 가지고 역사 수업을 진행해 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었다고 써 있죠. 첫째, 학생들이 역사 서술은 이야기 형식으로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서 구성된 것, 역사가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는 뭐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둘째,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이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셋째, 서술 내용에 비판을 제기하거나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2번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가운데 몇 문제만 또 중요한 거 골라보자면 방금 풀어봤던 11번 내러티브 텍스트, 그 다음 8번 68운동이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A형으로 돌아가면 12번 그 다음에 10번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항들 한 번씩 더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